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책 내용이 뭐예요? 네, 오늘은 제목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입니다. 네, 이 저자가요, 정치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건강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검진을 하게 됐는데 네.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든 수술을, 긴 시간에 걸친 수술을 잘 마쳤는데 후유증이 남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해야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병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는 또 내가 삶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네. 생각하면서 일기처럼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써온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네. 네,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건데요. 희망이 없거나 지금 삶이 좀 힘들거나 네. 좀 포기하고 싶다. 나는 삶에서 무엇을 내가 목표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네네.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읽어주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책의 제목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입니다. 유창선 지음. 이 책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상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글을 모은 것이다. 느닷없이 찾아온 생의 위기 앞에서 저자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은 왜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이었나?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본성을 억압하며 살아왔는가? 새롭게 얻은 소중한 삶,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저자 스스로의 대답이다. 저자가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쓴 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공감과 울림을 준다. 이 책에서 일부 옮겨 보겠습니다. 병이 나서 아프고 눕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영역이다. 물론 거기에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투병 과정이 있지만 큰 병 앞에서는 인간의 투병 의지라는 것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지로 병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재활의 영역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재활의 성과는 환자의 노력, 환자가 흘린 땀에 비례한다고 보면 맞다. 인간의 신비로운 몸은 큰 수술로 엉망이 되었다가도 스스로 복원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장애가 생긴 사람도 흔히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1년 이내에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재활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몇 배의 노력을 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재활병원에 입원한 후 연일 강행군을 계속했다. 내가 하루에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7개, 남들보다 일찍 기상해서 튜브를 통해 약과 경관식 식사를 먹고는 혼자 복도에 있는 매트에 가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준다. 그리고 본격 재활 시간, 나는 운동치료사에게 힘든 운동을 시켜달라 하고 운동치료사도 힘든 운동을 시키며 화답했다. 오후가 되면 입고 있던 환자복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저녁에 다시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운동을 마무리했다. 아마 내가 있던 재활병원에서 운동을 가장 많이, 가장 격하게 한 환자일 것이다. 지루하지만 꾸준한 노력만이 내 몸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기본과도 매 한 가지이다.
인생도 재활도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내를 갖고 노력할 때만이 성과를 볼 수 있다. 나는 재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하여 다시 카페와 도서관과 방송국을 마음대로 오가기 위해. 나중에 퇴원해서도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재활을 했다. 무서운 수술이 남긴 후유증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수술에서 재활까지 그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 겨울에서 가을까지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현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연은 때로는 인생의 설계를 뒤흔들어 놓지만 결국 그것을 다시 정돈하고 바로잡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고 보면 내가 계획한 것이든 우연히 만든 것이든 고정된 운명이란 없는 셈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많다. 패배의식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니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많다. 아무리 노력 강조해도 노력으로 병마를 이기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 노력으로 병마를 이겨낼 수 있다면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왜 있겠는가? 세상의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사실은 많다. 세상이 불공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나의 관략근을 두고 내가 감당해야 했던 질문이었다. 물론 간절히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이라면 낙담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도 그랬다. 이러다가 평생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닌가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낙담이 절망으로 이어질 일은 아니다.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 노력이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서로 나의 관략근이 끝내 열리지 않아 평생 튜브로 유동식을 먹고 살게 된들 어떻게 하겠는가. 원망도 절망도 걸러내고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며 살아갈 일이다. 불필요한 마음의 부대낌 대신 그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다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들 투성이다. 다들 아픈 마음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또 적은 대로 힘들어하고 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가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 고달파서 힘들다. 모두가 힘들어한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울해한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갱년기라는 의학적 처방은 나이가 들면 우울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위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사회를 먼저 탓할 수 있다. 끈모를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나 입시전쟁, 취업전쟁을 치러야 하고 이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고
은퇴한 이후에는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 생의 어느 대목에서도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지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한 분투의 결과가 노력한 대로 나오지 않는 현실이다. 경쟁의 승자들이야 세상을 독식하며 살아가지만 경쟁에서 낙오한 많은 사람들은 패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경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낙인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로 남는다. 그런데 그 경쟁의 출발선이 애당초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세상에 대해 나는 불복하게 된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나고는 내 탓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이라는 불복의 심리가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세상과 나는 화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 나이 들어 나타나는 우울함은 많은 경우 지나온 삶에 대한 결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건만 비로소 눈을 나에게로 돌려보니 속이 텅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이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도 많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 주지는 못한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다시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결핍감은 불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 자욱을 남긴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사실상 가장 깊은 우울함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서럽고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살아온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심연 속에는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던 서러움과 억울함의 정서가 쌓여 있다.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슬픔조차 이겨내고 이제라도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나는 병상에서 많이 생각했다. 나는 지금 몸에 장애가 생기고 사회적 삶이 단절되었으니 얼마나 슬픈가. 아니면 가족들이 더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행복한가. 여전히 행복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겠다면 이제 그 힘은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세계는 바로 지옥이라고 했던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허망함을 지적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취를 거둔 삶이라고 해서 내면이 행복한 것은 아닐 게다.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었어도 끝없는 불안과 탐욕의 굴레에 갇혀 피폐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다.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그리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다. 그저 소박하게 자기만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마음 편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 말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철저한 자기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꾹 참고 격렬하게 운동을 한 뒤에 마시는 차갑게 얼린 맥주 한 잔 같은 것 말이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하고 혼자 눈을 감고 자기도 모르는 새 중얼거리는 것 같은 즐거움. 그건 누가 뭐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참된 맛이다. 이런 소확행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맛보는 즐거움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에 그 행복이 확실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 시간 동안 거대한 담론에 매달려 살아왔다면
그 길에서 우여곡절의 회환이 많았다면 소확행의 기쁨은 농도가 짙어진다. 나는 지금 오랜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지만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든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 누가 들으면 미친 객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란 타인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나만의 행복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행복이 아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맛보는 행복이다. 행복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무엇에서 즐거워하고 무엇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나조차 잊고 살았던 것들을 되찾으며 그것을 만끽하는 데서 나의 행복 만들기는 다시 시작된다. 행복은 어떤 목표에 대한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그 존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반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서 찾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이제라도 새로운 행복 만들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지나온 삶이 공허하고 어차피 마지막에는 바스라질 삶이 허망하게 생각된다 해도 내가 스스로 만든 행복을 경험하는 지금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그 모의를 방해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말이다.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당연한 요구이다. 그런데도 왜 그리 피해의식에 갇혀 주저했는지 우리 모두 내 삶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삶의 혁명가가 되자. 나 또한 아직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소소한 행복에 대한 꿈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몸이 아직 불편해도 그래서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이 달라졌어도 정작 나의 내면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 나만의 행복 만들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병실에서 글을 쓰는 것도 나만의 행복이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불 꺼진 병실에서도. 자신을 돌보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자신이 광장 속에 서 있으면 광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광장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가 있던 곳을 볼 때 전체가 보인다. 때로는 관조하는 삶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열정을 식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은 법이다. 본시 지성은 집단의 열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독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모두가 집단이 되어 하나로 획일화될 때 역사는 다시 뒤로 후퇴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삶은 정당하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다. 세상도 삶도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지지 않더라. 그러니 굳이 칼로 잘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물을 일은 아니다. 여러 색깔의 삶 모두가 저마다 가치를 지닌 삶이다. 그 삶들을 모두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때 세상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